네,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풍이천 입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말을 많이 하시죠, 그죠? 네. 일단 준비한 내용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거의 1시간 반 정도가 일단 소요가 돼야 돼요. 근데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45분 정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빠르게 그리고 얘기해야 될 핵심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설명의 이후에 개별 질문하시면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 넘어가고요. 일단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지금도 일부 시행되고 있어요.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고2, 고1은 기존의 입시 방식 그대로 입시를 치러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100% 적용되는 건 지금 중3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고교학점제가 처음 이제 계획되고 그게 시행될 거다라고 했을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특목자사고 폐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신의 절대평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수능의 자격 고사화였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지켜지나요? 아니죠.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렇죠? 일단 특목자사고가 존치됐고요. 그 다음에 내신은 갑자기 5등급 병기로 바뀌었고, 그 다음 수능은 공통 수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고교학점제의 색깔이 좀 많이 무너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대학교 때처럼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교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학교는 무조건 ABCD로 평가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등급을 넣었다. 약간 좀 모순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근데 등급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건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가장 불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5등급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저는 사실 별로 달갑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어떤 인재가 돼야 되느냐, 자기주도성이 투철하고 비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항상 매사에 문제 해결력이라는 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아이들이 결국엔 창의융합형 인재가 됩니다라고 저는 이제 귀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비판적 사고방식이 상당히 부족하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은 많은 정보를 얻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보를 얻는 매체가 대부분 핸드폰이고 인터넷이고 거기에서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굉장히 랜덤하게 아이들에게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거기에서 본인한테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본인만의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방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라는 건 중학교 아이들한테 문제 해결력이 있을 리는 없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 이게 바로 문제 해결력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고 자사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 토요일부터 개강을 했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해요. 뭔가 질문을 던지면 그거를 이렇게 빠르게 캐치를 하고 생각을 해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단답형으로 많이 끝납니다. 문장형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평소에 말하는 연습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대입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입 면접에서도 면접의 질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뉴스에서 보셨는지 알겠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정보를 내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걸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적어놓은 공부 방식이 바로 지독하게 적어보고 끊임없이 발표하고 집요하게 확인하는 친구들이 고교 학점제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겁니다. 그거는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지필과 수행의 비율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아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수행이 60%를 넘어간 학교들도 있고요. 저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수행 100%로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테스트, 시험으로 아이들을 평가한다기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나오는 수행 평가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깊이 있게 탐구하고 탐구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거나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대두되는 수업이 이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IB 수업인데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이 이미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걸 운영하는 학교를 145개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울시 교육청마저도 2023년도에 이미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바칼로레아는 영어거든요. 영어로 된 수업인데 한국어 버전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논술형 수능, 서술형 수능 앞으로는 서술형이 대세가 될 것이다. 이 IB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 시험을 대비하는 수업이고요. 토론식 수업입니다. 교재 없이 주제를 정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 논술을 다녔어요 이거랑은 완전히 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업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지상파에서 그래서 한번 때렸죠. 교실 이데아라는 프로그램에서 미미미노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죠. 그렇죠? 수학 잘 푸는 그리고 한가인 두 분이 나와서 IB 교육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평이 나왔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우리한테 중요한 건 중학교는 사실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갑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고교 학점제에서 유리한 학교가 어딜까라고 생각해보면 외고 자사고가 유리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선택 과목이라는 걸 고등학교 아이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고는 선택 과목의 폭이 좁아요.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사고나 외고는 선택 과목의 폭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실제로 대입에서 인서울 상위권 16개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의 평균을 내보면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심지어 중경외시 같은 경우는 외고 같은 경우는 5, 6등급 아이들도 붙어요. 원래 붙을 수가 없거든요. 내신 컷을 보면 대부분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으로 내신 컷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붙는 이유는 뭐냐? 등급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여기 근처에 대진고등학교라는 데 보면 1등급이 4%까지죠. 근데 항상 그 등급 말고 성취도 분포 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과목별 시험을 보고 나면 ABCD가 몇 %냐. 근데 대진고는 심했을 때 수학 과목이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B가 뜬 아이들이 있어요. A를 받은 비율이 3% 정도밖에 안 됐던 적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고는 B가 뜨면 1등급, 2등급, 3등급 요 사이에서 B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5, 6등급 나오면 갑자기 C, D로 바뀝니다. 성취도가.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외고 아이들 수시 컨설팅을 하느라 학생부를 좀 많이 봤는데 외고는 보면요. 등급이 5, 5, 6, 6, 5, 5, 6, 6, 4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옆에 성취도를 보면 올 A예요. 그리고 외고는 전체 인원수를 안 하죠. 과별 인원수를 내신을 책정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반에 많이 뽑으면 뭐 50명, 적게 뽑으면 25명 이럴 때도 있어요. 과가. 그럼 그 안에서 내신 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4, 5등급 받는 게 당연하구나. 그런데 걔네들이 일반고로 가면 몇 등급일까요? 1등급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9등급은 촘촘한데 5등급은 보시면 10%가 1등급, 34%까지가 2등급이에요. 3분의 1이 2등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줄은 서요. 그렇죠? 줄은 씁니다. 그런데 내신에 대한 부담이 아이들은 커질 거예요. 100% 커질 거예요. 왜냐면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 이것보다 더 많은 과목들이 개설이 될 거예요. 거의 230개가 넘는 과목이 고교학점제에서는 개설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체제는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라고 나오는 과목들은 9등급으로 병기가 돼요. 병기라는 건 9등급 성취도 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으로 되어 있는 모든 과목은 A, B, C로만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기존대로라면 여기만 등급이 표시가 돼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그렇죠? 일반 선택까지니까요. 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여기는 노란색 칸에 있는 과목 있죠.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5등급으로 병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모든 과목이 5등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아이들은 거기에 목숨 걸어야겠죠. 네, 지금 고3들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 9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이 많아야 3과목, 적으면 2과목. 그러니까 내신 대비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이 지금 중3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히려 내신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수능을 공통 과목으로 보잖아요. 문이과가 모두 똑같이. 그렇죠? 네, 수학하고 국어, 영어 이거는 고3 때까지 배우는 과목들이 그래도 나오니까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하고 과학을 갑자기 통합으로 문이과가 똑같이 보죠? 네, 그것도 문제가 될 텐데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사회, 공통과학으로 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아이들이 수능에서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1학년 때 배운 걸 고3 때 얘네들은 복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에 수능 때문에 그 과목을 복습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셔야 돼요. 왜 굳이 1학년 걸 수능 과목으로 넣어야 하나? 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유는 원래는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밖에 없었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기하라는 과목과 과학2라는 과목들은 수능 과목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수능 과목으로 나온 과목의 개수를 저희가 셀 수 있었어요. 네. 사탐, 과탐은 다 합쳐서 17개 과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탐, 과탐 과목 몇 개예요?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이 고2, 고3 올라가면서 어느 한 과목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수능 과목으로 편성하기엔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네. 지금은 수능 과목으로 편성된 게 몇 개 없으니까. 그리고 반별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 아이들이 이동형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완전히 수업 체제가 바뀌고 그리고 지금은 적어도 3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한 과목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신 산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한 과목이 개설되려면 7명 이상이 수강을 해야 됐어요. 네, 고교학점제에서 몇 명 이상이 수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과목을 어떻게 수능 과목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전체가 함께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석 일수만 만족하면 졸업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출석 일수 3분의 2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그리고 학점 이수를 192학점을 해야 된다는 게 졸업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시험도 잘 봐야겠구나. 네. 미수라는 아이가 뜨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목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일반고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하도 전문 교과가 자사고다 외고 아니면 과고에서 많이 들으니까 일반고 아이들의 학생부가 경쟁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 근처 같으면 청원고, 청원여고, 그 다음에 선덕고, 그 다음에 재현고 이런 학교들은 진로 선택 과목 이외에 전문 교과도 편성을 해놓습니다. 네, 가장 뚜렷하게 많이 드러나는 게 생명과학 실험, 화학 실험, 실험 과목들, 그 다음에 문과로 넘어오면 국제 정치, 세계 변화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특목자사에 밀리니까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는 그것까지 한꺼번에 묶어놨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과연 일반고에서 이걸 다 깔 수 있을까?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네, 실제로 도봉고등학교라는 곳은 올해 폐교를 하죠. 네, 이유는 한 학년 인원수가 제가 제일 적을 때 봤을 때 한 108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자기 등수가 퍼센트죠. 그렇죠? 내신 따기 되게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선택 과목으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무시한 내신 경쟁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폐교가 결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맞닥뜨린 우리 아이들이 뭘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교과라는 건 아무래도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겠죠. 그리고 교과는 시험도 있지만 성취도와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와 그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대학을 갈 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가장 중요한 건 학교생활 기록부가
결국엔 아이들의 대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만큼 본인의 스토리를 잘 녹여놨느냐, 결국엔 그거 가지고 지금 올해 고3 아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내신은 잘 받아야죠. 내신을 못 받을 아이는 없잖아요.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신은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작년에 제가 면접 지도했던 친구 중에 고3 아이가 내신이 1.4등급이었어요. 1.4등급이면 잘만 준비하면 서울대도 합격을 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1.4등급인 아이를 서울대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수능 준비가 안 돼 있었고 학생부 종합으로만 6개를 썼는데 1.4등급이 떨어진 학교 목록을 보면 가장 충격적인 건 건국대학교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건국대는 서류 100% 전형으로 넣었어요. 그 얘기는 학생부를 평가했겠죠. 근데 그 학생의 학생부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전교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중3, 중2, 중1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 나쁘지 않죠. 다만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네,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학생부를 완성시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중경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6부터 듣고 있고요. 중3 아이들까지 듣고 있는데 단점은 딱 하나예요. 수업 참여를 못하면 스스로 녹화된 영상을 보고 과제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아직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원장님께서 거꾸로 어떻게 해주시기로 했냐면 만약에 학원을 빠져서 녹화된 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 영상을 학원으로 와서 보게 한다고 합니다. 학원으로 와서 본인 되는 시간에 와서 영상을 보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끔. 사실은 지금 부품 중개뿐만 아니라 의정부관에서도 시작을 했고요. 구리관에서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다른 여러 학원들에서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 참여를 안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빠진 친구들은 거의 한 70% 정도는 그래도 영상을 보고 과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조하는 게 자기 주도적인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학 문제 푸는 거니까 이건 상상고 기출이거든요. 제가 출제해봤더니 아무도 못 푸시더라고요.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자사고 외고 갈 친구들 학생부 보면서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학생부 기반으로 원래 써야 돼요. 근데 학생부에요 내용이 없어요. 아이들만의 내용이 없어요. 되게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 단어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굉장히 거짓을 갖다 많이 씁니다. 거짓이라는 얘기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대신에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부터 쓰는 내용들을 3학년 2학기 때까지 학생부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중학교 선생님들이 넣어주시는 분과 안 넣어주시는 분이 또 나뉘어요. 왜냐면 학생부는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자소서에 녹여놓으면 면접으로 합격을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면접 질문은 자소서 위주로 나와요. 왜냐면 학교도 아는 거죠. 중학교 학생부에 세특이 누가 뛰어나겠어, 행특이 누가 뛰어나겠어, 자율활동 거의 비슷비슷하겠지. 동아리 활동도 그럴 거야, 진로도 그럴 거야. 그런데 독서는 얘는 많이 했네, 얘는 조금 했네.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을 봤더니 선생님이 되게 인성적인 측면만 많이 써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뽑을 수 있는 소스는 최대한 뽑되 아니라면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그건 중요해요. 본인의 진로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쓰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에서 발표한 걸 보면 대부분 심화 탐구한 내용들, 본인 스스로 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때 좋다 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는 탐구 보고서랑 독서 검사문을 씁니다. 근데 탐구 보고서라는 것 자체는 사실 중학교에서 거의 접해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평촌에서 수업을 했는데 거기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탐구 보고서를 받아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한 걸 제출을 하고 싶다고 첨삭을 조금 더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지금은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쓰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쓰는 탐구 보고서와 독서 감상문에 쓰이는 주제와 책들은 중학교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모든 내용은 지금 현재 고1, 고2 아이들이 쓰는 주제와 읽는 책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특목자사고 관련한 친구들은 추천 도서 목록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책들을 많이 읽어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이기적 유전자, 코스모스, 과학 콘서트, 수학 귀신, 굉장히 퀄리티 있는 책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책들은 고등학교 아이들도 똑같이 봅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고3 면접 수업을 하나 했는데 거기에 생명공학자를 꿈꾸는 친구는 학생부에 써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 정확히 쓰여져 있고요. 대신에 거기서 심화 탐구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쓰는데 주제 탐구 보고서는 학교에 제출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잘 모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제가 충분한 자료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거를 모두 다운받아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금 쓰는 모든 주제는 현재 초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쓸만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제출할 수 있게끔 대신에 퀄리티는 낮아요. 독서감상문 학교에 많이 제출했겠죠. 하지만 퀄리티가 낮아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모르고 쓰니까요. 주제탐구 보고서는 고등학교 애들도 잘 못 씁니다. 하지만 중학교 아이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쓰는 걸 계속 반복하고 선생님의 첨삭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용적인 퀄리티가 본인이 찾아내는 정보의 퀄리티가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기대해 주는 거고요. 독서 감상문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쓰지 않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수행평가에 독서 감상문 제출하는 게 나오는데 책 한 번 읽고 쓰려면 사실 일주일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길어봐야 3, 4일입니다. 그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읽더라도 애들 독서 감상문 쓸 때 책 펴놓고 쓰죠. 그래서 일단 쓸 때는 검색을 통해서 수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거기서 본인한테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갖고 와서 가공하는 연습을 시키고요. 대신에 고3도 마찬가지지만 이 독서 감상문과 탐구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은 면접 준비 때 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때 아이들은 더 많은 학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원래는 프로그램 안에 넣어놓고 아이들에게 써보게끔 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고3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거든요. 작년부터요. 그래도 저는 일부 작성해보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본인의 학생부를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번씩 과제로 한 번 12번 커리큘럼 돌을 때 한 번 정도 과제로 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하게 되면 이제 월 1회 수업이에요. 수업은 월 1회로 이루어지고 90분 수업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아까 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탐구 보고서나 독서 감상문 쓰는 수업을 50분 진행을 하고 나머지 40분은 아이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해 볼 수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영상을 보면서 답을 써보는 본인의 의견을 써보는 그것까지 같이 병행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3개월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어머님을 원래는 어머님만 따로 30분 정도 줌으로 모셔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랑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 반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0시 반 이후로 스케줄을 잡아서 해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담할 때는 일단 아이가 어떻게 해왔는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한 신청 상담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진행하는 게 경험을 많이 못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3개월하고 물어보시는 게 저희 아이의 변화가 얼만큼 생겼나요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원 생각해보세요. 수학학원은 대부분 일주일에 3일 정도 가죠. 많이 가면. 그러면 한 달을 가면 12번 정도 학원을 가잖아요. 그리고 가면 최소 2시간 이상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를 수학학원 한 달 보냈어요.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길까요? 없죠. 저도 저희 아들이 중2인데 학원 보내봤지만 안 생겨요, 변화는. 그래서 학원은 상담할 때도 저도 수학 강의를 오래 했지만 상담할 때 말씀드립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그래야 변화가 생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 수업은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12번 수업을 하려면 1년을 돌아야 돼요. 그런데 1년까지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빠르게 본인이 뭔가 좀 각성을 하고 느껴서 작성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부분 6개월 이후에 왜냐면 6개월을 하고 나면 저희가 진로 진단 검사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 인적성 검사 하듯이
그래서 그 결과지를 가지고 어떤 계열로 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현재는 좋은지,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가니까 아이들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8월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 보고서 작성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독서감 상문, 주제, 독서감 상문 주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책들은 없죠. 쉬운 주제는 없죠.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주제가 탄소 중립이면 아이들은 탄소 중립에 대한 걸 쓰는 게 아니에요. 탄소 중립과 연계되는 주제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걸 수업 시간에 알려줍니다.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해주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주제까지 잡을 수 있어. 탄소 중립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는 걸 주제로 잡는 친구들도 생겨요. 아니면 기후 위기, 그럼 나는 오존층 파괴에 대한 걸 써봐야지. 이런 아이들도 생겨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성은 그겁니다. 던져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확장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연습된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일반고를 가더라도 학생부에서만큼은 극상위권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전교 1등이 서울대학교를 가는 건 아닙니다. 전교권에 머물러 있으면서 학생부를 본인의 스토리로 만드는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과제를 내면 항상 제출 현황을 밴드에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밴드에는 부모님들도 초대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고서를 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진로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입력한다 그랬죠. 그런 부분들을 다 했는지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부산에서 수업하는 모습이에요. 부산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계속 수업하는 영상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 피드백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나면 오늘 수업에서 뭘 느꼈는지를 피드백도 합니다. 그럼 이 피드백된 내용들은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려서 확인하실 수 있게. 그리고 이건 이제 초 6학년 아이가 썼던 탐구 보고서예요. 그러면 첨삭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완벽한 첨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수업에서는요, 완성도 있는 첨삭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를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면 잘못 생각한 것,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지적을 해주는 첨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이 첨삭을 받고 나서 수정을 해보는 걸 저는 권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정한 걸 다시 제출하진 않아요. 하지만 수정을 해보는 연습까지 하는 게 과정에서 했을 때 그 다음번 쓸 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에가 쓴 거예요. 자,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에가 쓴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고등학교 1학년도 탐구 보고서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이게 학생부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수행평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등부 수업에서는 조금 달라요. 초안이거든요. 이거는 완성본이 아니고요. 이렇게 초안을 보내면 제가 바로 이어서 똑같은 주제로 아이가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 첨삭본을 만들어줘요. 고등부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수행평가가 나오고, 이런 수행평가를 해내려면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자료를 받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세특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특도 작성을 해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 갈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거를 써오랬대요. 스팁 기법이래요. 저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뉘어진 내용입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본인의 꿈을 작성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해줍니다. 이렇게. 의사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지어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탐구 보고서인데 얘는 진로 탐구예요. 본인의 진로에 대한. 이렇게 두 쪽으로 써서 보냈을 때 이 친구 것도 첨삭을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는 완성도 있게 넣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아이들은 뭘 목표로 하는 거냐면, 중학교 아이들은 지금 이런 상태일 거예요. 요 정도 상태까지 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첨삭을 해주잖아요. 그걸로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한 4번 정도 탐구 보고서를 쓰면 5번째 탐구 보고서에서는
아이가 조금 더 생각한 내용을 적고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넣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너희가 이렇게 만들 거야. 네, 그래서 너희의 마지막 목표를 이 정도로 잡으면 된단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네,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중1 어머님들 계시지만 중3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중요한 수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1, 2도 분명히 내년, 내후년에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외고 같은 경우는 대원외고는 좀 넘사벽이죠. 그렇죠? 가기가 되게 힘들죠. 그런데 대원외고를 공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수학을 잘하면 돼요. 대원외고는 수학 잘하는 애들 뽑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작년부터 치솟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별반 차이 안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와 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1단계 서류 전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권 외고는 모두 1.5배수를 1단계 때 뽑아요. 그 전년도는 모두 면접으로 갔겠죠. 다시 말하면 영어가 B가 있어도 이때는 면접을 치를 수 있었어요. 국어 사회가 B여도 면접을 치를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안 됐다는 얘기죠. 영어가 B 같으면 안 되고 국어 사회도 B 같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대원외고는 모두 올해 일을 맞는 아이들이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 보여드리면 대일외고 있습니다. 대일외고 경쟁률은 놀라웠죠. 프랑스어과 같은 경우는 2.0을 넘어갔고요. 그리고 러시아어과 하나만 면접으로 넘어갔고 나머지가 모두 1단계 전형이 있었구나. 작년에 대일외고 썼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좋았어요. 자소서도 되게 유니크하게 잘 나왔었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3학년 2학기 사회가 B가 나왔어요. 1단계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쉬웠겠죠. 왜냐면 그 친구가 쓴 거가 프랑스어과였어요. 왜냐면 그 전년도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전년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쉽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준비한 게 본인은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도 경쟁률은 적어도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서울외고죠. 서울외고는 다른 외고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 외고는 자소서 1,500자를 쓸 때 자기주도 학습 700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진로계획 400자, 인성 영역 400자, 대부분 요 틀 안에서 작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서울외고는 작년부터 500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외고는 쓰는 방식이 좀 다르고요. 경쟁률을 보면 에이 뭐야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년도 전전년도를 보면 엄청 올랐구나. 다시 말하면 작년에 서울외고 같은 경우는 일본어과만 1단계가 있었겠죠. 나머지 면접으로 갔겠죠. 근데 서울외고는 전형적으로 영어가 B인 아이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 얘기는 작년에 영어가 B인 아이들은 면접에서 엄청나게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가 올 A면 국어사회가 B여도 1단계는 160점 만점이 돼요. 그럼 2단계 면접으로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면접 점수의 총점은 40점입니다. 그런데 영어에 B가 하나 뜨잖아요. 그럼 몇 점 감점되는지 아세요? 무려 4점이 감점돼요. B가 하나 뜨면. 그러면 면접에서 4점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아이들도 다 면접 대비하고 올 건데요. 정말 유니크한 자소서로 완벽한 면접을 치르면 가능할 수 있겠죠. 작년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긴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다른 외고들하고 국제고까지 넣어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실 건 뭐냐면 사회통합 전형의 경쟁률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작년에 보니까 서울권 외고는 사회통합 전형 다 미달이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는 게 있어요. 작년까지는 그냥 미달나면 요만큼 뽑고 끝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미달이 나잖아요. 사회통합 전형에서. 그러면 미달난 인원수의 절반을 일반 전형에서 충원할 수 있어요. 그게 올해부터 바뀌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외고도 먹고 살죠. 그렇죠? 외고는 아이들에게 받는 그 돈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강원외고 같은 경우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부일외고라는 곳은 광역 자사고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경기외고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B 수업을 하는 반이 있을 정도로 해외도 되게 많이 보내는 되게 좋은 외고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외고로 뽑고요. 2026학년도부터 전국 단위 자사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 비율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를 볼 때도 완전히 뭐 처참했죠. 이때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절반을 일반 전형으로 충원한다. 그다음 광역자사고는 여기서 선덕보만 보시면 되겠죠. 선덕보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경쟁률이 1.58 정도 나왔는데 그 전년도는 1.6이 넘었고요. 광역자사고는 선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1단계 전형에서 1.5배수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1.5라는 경쟁률을 넘으면 어떻게 뽑느냐? 내신을 안 가요. 추첨으로 뽑아요. 그래서 선덕보를 쓰는 아이들이 B나 C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1.5배수를 뽑고 나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봐야 돼요. 내신은 안 봅니다. 그래서 자소서랑 면접이 중요한 학교예요. 실제로 그렇게 계속 작년, 재작년 뽑혔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만약에 1.2가 안 되면 1.2가 안 되잖아요. 1.0에서 1.2 사이면 그때는 자소서랑 면접을 안 해요. 그냥 추첨으로 모두 다 뽑습니다. 그리고 경희고 같은 경우는 이미 그냥 추첨으로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여기는 면접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광역자사고는 학교별 특성을 보면서 지원을 해야 될 거고, 선덕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올해도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울대를 2년 연속 굉장히 많이 보냈죠. 물론 N수생 포함이겠지만.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경쟁률도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일단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결정하고 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소서 쓰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면접 대비도 다릅니다. 면접 대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나중에 개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작성 요령 이런 걸 다 넣어놨는데 이거 말고 뒤로 가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차라리 여기는 학생부니까 학생부는 지금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고는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소서에서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요. 그래서 외고는 아예 외고랑 국제고는 세특을 아예 반영을 안 해요. 행특만 들어가요. 세특 반영 안 하고요. 근데 행특도 1, 2학년 것만 들어갑니다. 3학년 거는 반영을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 봉사활동, 독서활동, 이런 정도를 많이 보는구나. 그래서 사실 학생부가 좀 허접해도 비어있어도 독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 좀 잘했으면 그럼 충분히 자소서로 유니크하게 작성하고 면접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성적만 되면요. 그게 외고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무시하는 학교가 대원외고라는 거죠. 대원외고는 학생부에서도 드러나는 게 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외고 면접은 그래서 조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국 단위 자사고 면접은 학교마다 면접 방식이 다르고 묻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준비가 따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면접이 되게 어려워요. 질문이 무조건 3개가 나옵니다. 이 학교는요. 그리고 15분간 면접을 진행해요. 15분간 3개의 질문 부담스럽죠, 그렇죠? 대부분 면접 질문 대학생들도요. 한 질문에 1분 내외로 대답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대부고 면접이 웬만한 대학 면접보다 어렵고, 그리고 자소서에 있는 내용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 탐구한 내용이 있을 땐 그 내용들까지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합니다. 그다음에 경기권 외고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서울권 외고는 모두 다 서류 기반이거든요. 자소서 기반, 뭐 학생부 기반이라고 하는데 경기권 외고는 학교에 따라서 공통 문항을 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 문항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것들의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개별 질문 하나가 꼭 나오더라.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기출 같은 거 쭉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 되게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질문 많이 나올 거고요.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는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5가지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제가 자소서 쓸 때 아이들한테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장점 5개와 단점 5개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자소서나 면접에서 무조건 본인을 부정할 수 있는 표현, 본인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점 말고 장점 5개를 말하면 본인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이런 연습들을 미리 시켜놓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인성적인 거 굉장히 부결고 보세요. 지하철 타는데 앞에 목발 짚은 사람 노인.
과연 누구에게 양보할 것이냐, 이거는 정답이 없죠. 그렇죠? 네, 대신에 본인의 생각을 정말 논리적으로 잘 말한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충분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독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독서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자소서 수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주차는 했어요. 대신에 녹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때 수업 못 들은 친구들은 녹화 영상 보고 네, 과제 제출을 하게 될 거고, 똑같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 수업은 총 4번 진행을 해요. 4번 진행을 하고 그 안에 아이들이 영역별로 자소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첨삭은 자소서 첨삭은 제가 봤을 때 10월 첫째 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이만의 자소서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면접 대비를 또 들어갑니다. 자소서 첨삭은 아이와 1대1로 계속 카톡으로 전송하고 전송받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제가 줌으로 초대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따로 설명을 하거나 네, 아이랑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도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 면접 대비도 똑같이 4번의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무조건 1대1 줌으로 모든 걸 합니다. 1대1 줌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코로나에 조금 고마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프라인 면접에 안 좋았던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완이 됐었고, 그리고 이것만으로 작년에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대입 수시 면접에서 합격률을 96%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 4번의 오프라인 수업 중에 아이들은 실전으로 오프라인에서 면접하는 연습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프라인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지적을 하겠죠. 그럼 아이는 그거를 잘 기억하고 집에 가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도 잘 안 나겠죠. 네. 그런데 기억이 다 난다고 해도 아이들이 뭔가를 고치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 톤을 올려서 대답해야 돼. 목소리가 너무 빨라. 아니면 시선을 어디 보니 다리 떨고 있네. 그리고 이 내용이 아니잖아. 다른 내용을 집어넣어야지. 자소서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넣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줌으로 하면 뭐가 좋냐면, 이건 자소서 첨삭하는 과정들이니까요. 네. 이렇게 할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줌으로 하면 뭐가 좋냐면요, 아이마다 1인 밴드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줌으로 하는 영상을 녹화합니다. 녹화하면서 거기서 지적하는 내용을 개인톡으로 전송을 해줄 거예요. 그럼 아이는 끝나고 나면 밴드에 인코딩해서 올릴 때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동안 휴식 시간을 갖고요. 그날 바로 영상을 한 문항 한 문항 보면서 멈추고 나서 피드백을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선생님이 해준 피드백과 본인의 피드백 두 가지를 모두 다 적어야 됩니다. 네, 적고 나면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 모의 면접 때 이거에 대한 보완이 되고 있는지, 또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를 또 짚어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그 다음 번 할 때까지 아이는 개별적으로 스스로 묻고 답하는 영상을 찍어서 밴드에 또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나오면 사실상 대부분 한 8번, 면접 대비 8번 수업하고 거의 끝나요. 근데 그때도 1대1이 아니라 한 반에 10명씩 모아놓고 아이들 1명씩 나와서 하겠죠. 그렇죠? 나머지 시간에 아이들은 면접 준비하는 그 답변지 보고 연습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오프라인 4번 하는 것도 사실 아이들 스케줄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 스케줄에 맞춰서 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줌은 언제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수업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만약에 학원이 없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하겠지만 아니라면 대부분 밤 10시 넘어서. 그리고 심각한 친구는 12시 넘어서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1대1 면접할 때 들어가는 시간은 길어야 20분입니다. 왜냐면 실제 면접 시간이 외대부가 15분이었잖아요. 15분을 넘어가는 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실전 면접처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피드백을 해주고 아이가 직접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피드백이 이제 대학교 면접 준비하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구체적이겠죠. 훨씬 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작년에 서울대 합격한 친구인데 이렇게 준비를 해버리면 서울대마저도 합격을 합니다. 이 친구는 저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면접한 거 오프라인 면접 수업 4번 중에 1번. 그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서울외고 합격시킨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요. 외고도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오프라인 수업도 안 들었어요. 온라인으로만 했는데도 붙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북풍이천 학원은
네, 이 중계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2017년도부터 중계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수학 강의를 하면서